생산과 소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현 시대에서 재산으로 분류되는 것들을 살펴보자. 앞에서 재산을 측정하는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고대에는 뭐 밀이나 쌀과 같은 생산물로 측정할 수도 있고, 뭐 주로 그랬겠죠. 뭐 일의양으로도 측정할 수 있겠죠. 서로의 이제 일을 잘 아니까. 그래요. 또한 다르게 측정하는 방식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요. 토지 같은 경우는 사람이 만든 게 아니니까 일의 양으로 측정할 수가 없잖아요. 뭐 따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래도 결국은 뭔가요? 생산물이나 일의 양으로 바뀌죠. 그래야 합칠 수가 있잖아요. 단위가 같아야 합칠 수가 있지. 단위가 다르면 합칠 수가 없잖아요. 500kg과 그 달러와 원을 합칠 수 없잖아요. 한계로 바꿔야지 합칠 수 있지. 그런 이치죠. 재산에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이제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재산에는 일하는 수단과 소비 대상밖에 없다. 자기 주변에 무엇이 있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일하는 수단은 도구만 일하는 수단이 건 아니죠. 그래요. 도구 외에 또 이익을 발생시키는 것, 소득을 얻기 위해서 일하잖아요. 그래요. 소비 대상을 빼면 다 일하는 수단이라 생각하면 돼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고. 주택은 어떤가요? 소비 대상이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살면 소비 대상이 되죠. 자신이 살면. 근데 임대를 했어요. 월세 받아 먹고 있어요. 그 일하는 수단이 되는 거죠. 고정된 건 없다. 어떻게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느냐, 그게 따라 바뀌는 것이다. 하여간 분류해보면 알겠죠. 따라서 재산은 일하는 수단이나 소비 대상의 집합으로 나타난다. 그래요. 이와 같은 일하는 수단과 소비 대상으로 이루어진 집합은 어느 시대 어느 장소에나 있기 마련이다. 그렇죠. 현 시대도 그렇고 고대에도 그렇고 수만 년 전 수렵 채집 시대에도 그렇고 일하는 수단과 소비 대상의 집합은 항상 있죠. 그럼 어떻게 되나요? 재산은 항상 있는 것이었다. 인간에게. 그렇게 되는 것이고, 설사 화폐가 널리 유통되어 상품으로 재산이 구성되지 않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현 시대에만 재산이 있냐는 거예요. 또 누군가가 구매해서 얻은 것만 재산이 되냐는 거예요. 그런 걸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통상 이거를 써니는 뭐 재산이건 어떤 경제제도건 뭔가요? 인간이 활동하면서 생겨난 것들이다. 그래서 이거를 써니는 인간부터 시작했지만 그 전에 사람들은 이거를 써니처럼 인간에서부터 시작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재산을 구성하는 상품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죠. 뭐 국부론이건 자본론이건. 그래요. 인간을 건너뛰고 시작하는 거죠. 그래요. 따라서 다음과 같이 재산을 규정한 것은 틀린 것이다. 한번 보자는 거예요. 자본론 첫 문장이 어떻게 시작하나요?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이 지배하는 사회의 부는 뭔가 재산을 가리키죠. 재산은 상품의 방대한 집적으로 나타나며, 달리 얘기하면 부를 어떻게 규정했나요? 상품의 방대한 집적이 재산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개개의 상품은 이러한 부의 기본 형태로 나타난다. 그리고 이제 부에 대해서 언급했고 재산에 대해서 언급한 거죠. 상품의 방대한 집적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다르죠? 이걸 쓰니는 뭐라 했나요? 일하는 수단이나 소비 대상의 집합이다. 집적이 뭐 집합이죠. 집적이라는 말은 잘 안 쓰는데 뭐 옛날에 쓰여진 글이라서 그래요. 1995년에 이 글을 쓰니까 사서 읽어봤겠죠. 그런 거예요. 상품의 방대한 집적이 재산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고대 농경국가 시대, 수렵채집 시대에서는 상품은 뭔가요? 교환을 통해서 얻는 대상들이죠. 그럼 직접 만든 초가집은 100년 전에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초가집에 살았죠. 직접 만든 초가집은 뭐지? 자기가 소비하기 위해서 생산한 쌀은 뭐지? 재산이 아닌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요. 그러면 더 나아가면 어떻게 되나요? 재산이란 것은 현 시대에 들어와서, 시장 지배 시대에 들어와서 생겨난 것이구나. 사람들은 재산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현 시대 사람들은 재산 때문에 탐욕스럽구나. 사유재산을 없애야 되겠다. 탐욕 때문에 괴롭다. 괴로운 사람들이 생긴다. 예전에는 재산이라는 게 없었으니까 탐욕도 없고 평화로웠을 것이다. 예전에 그림도 보여줬죠. 문명을 파괴해야 된다. 현 시대 문명을. 그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한국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자본론에 꽂혀서 한국 사람들은 책 한 권밖에 안 보잖아요. 첫 문장이 이렇잖아요. 첫 문장부터가. 그럼 고대인들은 재산에 집착하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일하는 수단이나 소비 대상의 집합이 재산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되나요? 현 시대나 똑같다. 다 재산을 얻기 위해서 탐욕을 부렸다. 욕심 부렸다. 부를 얻고자 하는 욕망은 예나 지금이나 다 있었다. 증명할 수 있느냐? 당연히 증명할 수 있죠. 일하는 수단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가요? 토지잖아요. 농경사회에서는. 농경지를 얻기 위해서 전쟁도 불사하잖아요. 결국은 뭔가요? 재산을 늘리기 위한 것이죠. 평화롭지 않았다는 거예요. 원래 옛날 때부터 원래 재산이 있었기 때문에. 소비 대상을 중시하죠. 재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재산이 있어야지 생존이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조선시대 관리들이 수탈하니까 폭동 일으키잖아요. 왜? 재산을 뺏기니까. 안 뺏기려고 폭동 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규정하면 그릇된 이해에 이르게 하죠. 그 진리와 진실 아는 첫 번째 길은 규정을 제대로 해서 제대로 된 개념을 만드는 거예요. 상품의 방대한 집적이 재산이다. 고대는 고대에 대한 그릇된 이해를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좀 변증법을 좀 아는 게 좋아요. 기본적인 거 다 필요 없다 했죠. 기본적인 게 뭐라 했나요? 규정을 제대로 해라. 개념에서 시작하는 것이다.
그리고 깊이 이해한 뒤에 제대로 다시 보다 완전하게 규정을 해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편안이 바로 나타나잖아요. 이렇게 되면 현 시대와 과거가 단절돼 버리는 거죠. 변증법을 개념 만들 때 변증법을 구사할 때 중요한 게 뭐라 했나요? 공통점과 차이점을 봐라. 그럼 개념을 규정할 때도 규정을 할 때도 공통점이 우선 들어가라 그 말이죠. 그리고 차이점을 넣어줘라. 그래야 식별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재산은 그럼 현 시대의 재산을 규정한다. 현 시대의 재산을 규정하면 어떻게 되나요? 고대와 현 시대의 공통점은 뭔가요? 일하는 수단이나 소비 대상의 집합이다. 상품의 집적이 아니다. 그건 공통점이 아니다 이라는 거예요. 차이점은 뭔가요? 고대에는 생산물이나 일의 양으로 측정됐지만 현 시대에서는 화폐로 측정되죠. 그럼 재산을 규정할 수 있잖아요. 화폐로 측정되는 현 시대의 재산은 화폐로 측정되는 일하는 수단이나 소비 대상의 집합이다. 그렇죠. 그냥 일하는 수단이나 소비 대상의 집합이라고 하면 고대나 현대나 다 통하는 규정이고 현 시대만 따로 규정하자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재산을 이해해야지 사회 현상이 이해되는 거죠. 고대 왜 그렇게 땅 따먹기 위해서 전쟁을 했는지도 이해가 되고 재산이니까 얻으려고 하는 거지. 재산도 아닌데 왜 얻으려고 해요? 왜 관리들이 수탈하면 세금으로 폭동을 일으켜요? 재산 뺏기기 싫어서 그런 거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르크스의 자본론은 재산을 뜻하는 부를 규정하면서 시작한다. 첫 문장부터 틀렸으니 끝까지 틀릴 수밖에 없지 않겠나 그래요. 재산을 뜻하는 부를 상품의 방대한 집적으로 규정하면 고대 농경국가 시대에는 재산이 없는 것이 된다. 그 시대 사람들은 대부분의 대상을 시장에서 구매하지 않고 직접 생산하였기 때문이다. 그렇죠. 직접 지은 초가집은 재산이 아니고 돈으로 구매한 아파트만 재산이냐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어떠한 대상이건 경우에 따라 상품이 될 수 있고 어떠한 상품도 교환에 이용하지 않으면 더 이상 상품이 아니다. 또 상품에 대한 규정도 틀렸다는 거예요. 고대 농경국가의 어떤 이가 자신이 직접 소비하기 위해 생산한 쌀이 있다고 가정하자. 그래요. 그런데 우연한 기회에 쌀과 선배를 교환하게 되었다. 그 순간 거래에 이용되는 쌀은 상품이 되는 것이다. 자기가 직접 소비하기 위해 쌀을 생산했어요. 상품인가요? 아닌가요? 자기가 먹기 위해서 창고에 넣어놨어요. 상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연한 기회에 누군가가 좀 선배 좀 교환하자 이러니까 마침 쌀도 남고 이래서 교환하기로 했어요. 그럼 뭐가 되나요? 상품이 되는 거예요. 분명 상품이 아니었는데 상품이 되냐 안 되냐 그것도 용도에 따라 바뀐다는 거예요. 교환에 이용하려고 하면 상품이 되고 자기가 쓰려고 하면 상품이 아니고 고대 농경국가 시대에도 상품이 있나요 없나요? 있다는 거예요. 상품이 교환에 이용되는 그러한 대상은 상품이라는 거예요. 말하고자 하는 말은 상품이 거의 없던 시절에도 재산은 항상 있었다는 말이다. 그러한 재산은 일의 양이나 곡물과 같은 생산물로 측정될 수도 있고 화폐로 측정될 수도 있다. 측정의 문제다. 측정 수단이 문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즉 화폐로 측정되어야 하고 시장에서 구매한 것이라야만 재산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 생각하면 재산은
고대에는 없었고 갑자기 나타난 것이 된다. 언급한 내용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8. 재산의 역사. 재산은 뭔가요? 일하는 수단과 소비 대상의 집합이다. 그렇게 되죠. 재산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참고로 이 문장을 바르게 고치면 다음과 같다. 시장 지배 시대에서 재산은 일하는 수단과 소비 대상이 집적으로 나타나며 집합이라는 말이 맞죠. 집적이라는 말은 안 쓰죠. 개개의 일하는 수단과 소비 대상은 화폐로 측정된다. 그래요. 시장 지배 시대에서의 재산이죠. 그냥 재산 이름 뭔가요? 공통점. 일하는 수단과 소비 대상의 집합이다. 그래요. 뒤에 걸 빼면 어떻게 되나요? 시장 지배 시대에서의 재산은 화폐로 측정하는 일하는 수단과 소비 대상의 집합이다. 뒤에 써놨으니까 다시 바꾸든가. 그냥 이 문장을 그냥 살리려고 하니까 이렇게 써놓은 거죠. 이렇게 쓰면 돼요. 한 문장으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고, 나타나면 안 쓰고. 시장 지배 시대 재산은 화폐로 측정되는 일하는 수단과 소비 대상의 집합이다. 이러면 간단하잖아요. 그래요. 개개의 개개의 이제 일하는 수단과 소비 대상은 재산의 기본 형태이다. 구성 요소이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재산에는 개인적 자산과 사회적 자산으로 나누어진다. 그래요. 일하는 수단과 소비 대상으로 이루어진 재산에는 개인적 자산과 사회적 재산이 있다. 개인적 재산에는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재산과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재산이 있다. 그렇죠.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해도 사회적으로는 별 의미 없다. 별 의미가 없다. 이 말은 뭔가요? 교환이 불가능하다. 그 말이죠. 혼자서 귀하다 생각하는 거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재산은 이런저런 수단으로 측정되며 교환이 가능하고, 고대에는 생산물로 측정됐을 것임 주로, 현 시대는 화폐로 측정되죠. 그래요. 교환이 가능하고 이런저런 수단으로 측정되지 않거나 측정이 가능하더라도 가치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면 교환이 불가능하다. 그렇죠. 그러한 이유로 개인적 자산을 이루는 구성요소가 모두 사회적 자산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개인적으로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자산이 사회적으로는 의미가 없을 수 있다. 사회적으로 의미가 없다는 말은 교환이 불가능하다. 누군가가 의미 있다 생각해야지 교환이 되는 거 아니에요. 현 시대에서 재산은 더 이상 일의 양이나 생산물로 측정되지 않으면 단지 화폐로 측정된다. 그렇죠. 시장 지배 시대가 충분히 발전하여서 화폐가 널리 유통되면 더 이상 그래요. 생산물이나 일의 양으로 측정되지 않죠. 아니 근데 현 시대에서 미개한 국가들도 제법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한 곳에서는 또 화폐로 측정되지 않을 수 있죠. 자급자족하는 사회가 없다고 볼 수 없잖아요. 화폐로 측정되지 않거나 화폐로 측정했는데 가치가 없는 것으로 측정되는 대상은 개인적 재산은 될 수 있어도 사회적 재산은 될 수 없다. 그렇죠. 사회적 재산을 구할 때는 이제 재산을 크게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개인적 재산은 개인적 재산 중에서 사회적 재산을
재산이 자신의 재산의 크기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재산의 크기는 재산을 구성하는 요소들 각각의 화폐량의 합으로 결정된다. 당연하죠. 그래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재산에 대한 올바른 규정을 해보았죠. 이번 시간에서 마치겠습니다.